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시험의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은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 과목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시간이 일단 기본서가 37강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5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42강에 걸쳐서 아주 긴 여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행도 즐거운 여행이 아니고 상당히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과목은 상담 연구 방법론입니다. 사실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우리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만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교육학이든 또 경영학이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 쪽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론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과학 또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이게 가장 맞죠. 근데 이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인데 이 앞에 예를 들면 뭐 교육학이든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또는 뭐 우리가 소비자 뭐 행동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하는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구 방법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유사한 그 자격증인 그 뭐 예를 들면 사회조사 방법 사회조사 분석사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같은 그러한 그 관련된 자격증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일반적으로 뭐 방법론에 대한 일반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척도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분포 개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암기 위주의 그러한 과목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연구 설계 정도가 좀 어려운 그러한 과목인데 잘 아시다시피 연구 방법은 플러스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통계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통계는 뭐 우리가 기본적인 뭐 교차 분석이나 T 검정부터 시작해서 뭐 분산 분석이나 아노바 같은 그 다음에 또 회귀 분석 또는 무슨 구조 방정식까지 이 통계 부분이 또 강화됨으로 해서 상담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쉬워지긴 했어요. 통계 부분이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한 뭐 14년, 13년, 16년 요까지는 해도 통계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수험생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통계를 따로 공부해야 되나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시험이니까 일단 통계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상담 연구 방법은 앞쪽에 해당되는 부분 좀 더 충실히 하고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하고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할 것이고요. 상담 연구 방법론에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서 안에도 문제풀이를 한 적씩 꼭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자 해서 제가 예제를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그날 배운 문제를 또 이렇게 실력을 딱 다지는 그런 식의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우리는 상담 연구 방법론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첫 과목 배웠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이지만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암기할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든가 이상심리 또는 이상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외울 게 굉장히 많죠. 뭐 진로 상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등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사실은 여러분의 암기력을 엄청나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국가 자격 시험이긴 한데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기억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1강부터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도록 해 봅시다. 먼저 1강의 학습 목표는 상담 연구 방법론의 의의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의미와 특성과 여러 가지 논리 체계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며, 상호주관성, 혹은 우리가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거, 상호주관성이라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칼 포프의 반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론적으로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학이란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있어서 과학에 대한 언어적인 풀이를 하면 무엇을, 어떤 사물을 안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이러한 단어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언스 그러면 자연과학 쪽에서 쓰이는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정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 내지는 어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 예상치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영역들은 사회학이나 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법학, 상담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분야들 전공을 앞에 붙이면 돼요. 심리 연구방법론, 인류학 연구방법론, 그죠? 그 다음에 정치 연구방법론, 정치학이든,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방법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담학에서 두말할 나위도 없죠.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고, 상담 연구는 그 한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낱개로 파편화시켜서 쪼개서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과학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개념으로 과학의 개념은 활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실험이나 조사, 관찰 등을 통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증거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좀 더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에 있어서 보기나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그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론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일반화죠. 우리가 연구한 내용 자체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는 일반화로 가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특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야 다른 사람이 그 방법을 똑같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는 특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간결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간결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에 근거한다는 상호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상호주관성. 영어로는 인터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간주관성, 우리가 사이간자 있죠. 인간한테 간자. 이 사이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호주관성 내지는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자연과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과학 쪽에 있어서의 명쾌한 답은
나오지는 않죠. 객관화된 답을 딱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외에 답이 없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주관성에 의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명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 모아봤더니 그 100명의 생각이 다 비슷한 A 모양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우리가 보았던 그 어떤 물체는 A 모양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그 내용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은 그 진술한 내용의 공통점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은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주관성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통점은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측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돌 조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약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갈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지금 말한 사람들의 얘기를 공통을 찾아보면 돌멩이라고 하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발견했던 그 물체는 돌멩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렇게 사회과학은 가장 근사치를 찾아가는데 개개인의 주관성이긴 하지만 그 주관성의 내면을 쳐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내용으로 객관화된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상호 주관성입니다. 사회과학은 이러한 상호 주관성의 내용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학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과학적 연구는 언제나 수정 가능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죠.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 또 바로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란 과학이 논리적 근거를 얻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고대 히랍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커다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부터 P이면 Q이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먼저 연역적 논리 체계입니다. 연역적 그러면 여러분 먼저 딱 떠올릴 것 일반 원칙이 먼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논리 체계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원칙 또는 사실, 원리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원리 하에서 그 다음에 추측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일반적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논리,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반 논리는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어요. 그 논리 하에 인간은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인 소크라테스나 나폴레옹이나 처칠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특수한 사실. 그 소크라테스나 나폴레옹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으로 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특수한 한 사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연역적 논리 체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납적 논리 체계는 이 반대죠. 특수한 사실을 여러 개 모아서 일반적인 사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기납적 방법입니다. 특수한 사실들을 여러 개 관찰을 해서 그 관측지에 있어서의 간주관성을 찾아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기납적 방법인데요. 개념을 설명하면 이런 거죠.
특수한 개념이나 사건으로부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즉 논리와 경험을 결합하여 이론을 형성해 가는 방법입니다. 특수한 사실, 소크라테스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처칠도 죽습니다. 아주 개별적이고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간주관성 따져봅니다. 개별적인 상황이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나폴레옹이든 소크라테스든 처칠이든 사람이란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사람이면 다 죽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상담 연구 방법론이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속하는 모두한 그 진실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이러한 기납적 논리 체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적 추론을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인과관계라는 하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과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 결과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의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몇몇 학자들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훔입니다. 이 데이비드 훔은 인과관계 구성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첫째, 가정한 원인과 결과의 인접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인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나중에 발병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텀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결과는 아주 인접한 어떤 원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접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가정한 원인이 결과보다는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빨라도 원인보다는 빠를 수가 없겠죠.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접하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원인은 결과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도 나타나야 한다는 불변적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원인은 원인이 아니죠. 원인이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러한 하나하나의 개념 정리부터 되어야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훔의 세 가지 원리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미래 인과관계의 개념과 원인을 추론하는 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유사한 것도 있어요. 데이비드 훔과. 첫 번째,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며, 이건 두 번째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당연히 결과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인접성하고도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개념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 원인으로만 설명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나중에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내적 타당도니 외적 타당도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얘기처럼 이 결과는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그 발생 과정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련성이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세 번째, 결과는
원인이 되는 변수들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며 다른 변수들에 의한 설명은 제거되어야 함. 제가 조금 전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 원인만 갖고 설명이 돼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 중에 어떤 것을 제거했더니 원래 나왔던 결론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그 제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또 다른 원인이라는 얘기죠. 뭐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우리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포프입니다. 칼 포프라는 분. 반정 가능성,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거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맞고 A는 맞고 B는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과학적인 판단인데, 자, A는 아닌 것이 판정이 됐다. 예를 들면. 근데 B도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100%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반정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딱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모든 상황을 다 검증을 해서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개 중에 한 95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5개 정도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5% 정도의 반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규모가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다, 아닌 것이긴 하지만 뭐예요? 또는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수 없는 일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쟁 가설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정규 분포를 설명하면서 뭐 1SD, 2SD, 3SD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측의 내용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기각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반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둘째, 셋째도 있지만은 일단 칼 포프 하면은 반전 가능성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연구의 패러다임을 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을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중에서도 상담학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좀 특정한 내용으로 상담학 연구의 기본 과정으로는 인간의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아 개념이나 우울 또는 뭐 자기 효능감 또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도까지도 포함될 것이고 성격, 흥미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겁니다. 등등과 같이 심리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에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이러한 구인 내지는 구성 요인들을 측정 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상담 연구는 합니다. 그리고 각종 원인과 변인들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상담학을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 상담학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데스크립트, 여기서 말하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하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각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해 관찰한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통계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립입니다. 일반적인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무수히 살펴보아서 그 결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것이 또 상담학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결과는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것이고, 원인을 알았으니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는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담 연구의 목적은 또 탐색일 수가 있죠.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찾아가는 것,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 상관관계를 찾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상담학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상담학 연구의 목적은 설명 가능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현상과 관련되어서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고 태풍이 올라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자연과학에서 끊임없이 많은 수치와 뭐 미적분 같은 걸 계산하죠. 그래서 어떤 퍼짐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양을 정하고 벡터와 스칼라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세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러한 변화량을 해서 중급 태풍이 아주 대형급 태풍으로 변한다라고 예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설명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사회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 행동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다 뭐 여러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과학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이런 유형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유형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패턴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부적응 행동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도 내리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기술, 이론의 정립, 예측, 통제, 그리고 탐색, 그리고 설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의 목적을 두고 상담학은 연구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일단 1강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2강부터는 또 상담 연구 방법론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